생물 다양성과 보존. 생물의 다양성. 자,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생물의 다양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생물의 유전적인 다양성, 그 다음에는 종의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바로 생물의 다양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부터 봅시다. 이 세 개가 다 합쳐져야 돼요. 어떤 종의 개체군이, 자 여러분들, 개체군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종의 그 집단이에요. 개체군은 한 종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팽이 개체군 하면 달팽이만 있는 거, 그 다음에는 다람쥐 개체군 하면 다람쥐만 있는 거, 예, 그 다음에 염소 개체군 하면 염소만 있는 거예요. 다른 종이 있으면 안 돼요. 개체군은 한 종만 있는 집단을 개체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종의 개체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의 변이를 바로 유전적 다양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같은 종이라도 개체마다 유전자의 차이가 있어서 모양, 크기 세 개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갯벌 체험 해봤죠? 해봤어? 갯벌 체험? 안 해봤어? 조개 캐러? 더럽게 빠지죠, 정말. 예. 조개 캐보면 조개가 사이즈도 다르고 안에 위에 있는 모두 다 달라요. 모양이 다 달라요. 문양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무당벌레에는 개체마다 안에 보면은 등껍질에 있는 그 동그라미 있잖아요. 위치나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그 다음에 터키 달팽이도 개체마다 다른 껍데기 무늬, 얼룩말도 개체마다 다른 털 줄무늬가 미세하게 다르대요. 얼룩말이 멀리서 보면은 다 똑같아 보이는데, 예, 그게 여러분들 하얀 털에 까만 줄이에요, 까만 털에 하얀 줄이에요? 까만 털에 하얀 줄이 이래요. 아닌가? 흰 털에 까만 줄인가? 뭐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얼룩말은 절대 최강자라던데, 아프리카에서도 사자도 못 건드린대요, 잘. 예, 성질이 워낙 더러워서 그 길들이는 게 불가하답니다. 네. 왜 여기 탈주했었잖아요, 저기 서울 어린이공원에서. 얼룩말.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은, 여러분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환경 변화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개체가 어떻게 돼요? 있어요. 그래서 확률 자체도 어떻게 됩니까? 높아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다음에 유성생식과 돌연변이 등으로 개체군 사이에 다양한 유전자가 있고, 이 개체군은 이 유전자가 다양하면 그만큼 새롭고 우수한 자손을 다양하게 만들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났었을 때 그 개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 자체도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은 생물 존속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 이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 뭐가 일어날 확률도 높아요? 진화가 일어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종다양성. 종다양성, 여러분들 이 개체군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종이. 그래서 여러 다른 종의 개체군들이 모여 있는 걸 뭐라고 불러주냐면 군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얼마나 많은 종이 얼마나 균등하게 분포하여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뭐예요? 종다양성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종도 많아야겠지만 이 종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가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기본이 되는 개념이 바로 저 종다양성이에요. 얼마나 다양한 종이 있는가가 결국에는 제일 중요하고요. 먹이사슬의 기초가 됩니다. 저 종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먹이사슬이 어떻게 돼요? 복잡해져요. 그래서 먹이 그물에 가까워지게 되고, 저렇게 종이 다양해야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어떻게 돼요? 복잡하게 얽혀요. 그래서 어느 한 종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많아지거나 또는 없어지거나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멸종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먹이 그물이 복잡하게 형성이 돼서요. 생태계 평형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은요.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 그러니까 생태계가 다양하다는 소리는 서식 환경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포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수량, 기온, 토양과 같은 비생물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요인들에 따라 생태계가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해양 생태계, 열대 우림 생태계, 사막, 초원, 산림, 습지, 호수, 강, 갯벌, 농경지 등 다양한 생태계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뭐 수생 생태계, 육상 생태계, 그다음에는 여기 경계에 해당이 되는 습지라든지 갯벌이라든지 이렇게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그만큼 종 다양성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보면 갯벌은 바다하고 육지를 이어주는 생태계예요. 그래서 종 다양성이 바다 생물도 있고 육지 생물도 있다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습지도 어떻게 돼요? 육지하고 호수의 경계에 해당이 돼요. 습지도 육지와 호수의 경계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이렇게 서로 두 지역이 만나는 갯벌이나 습지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은 완충 지역이라고 해요. 두 생태계가 만나는 지역을 완충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두 생태계가 겹쳐지는 경계 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생태계 다양성이, 종 다양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열대 우림은 기온이 높고요, 강수량이 많아서 종 다양성이 가장 높아요. 여러분들 종 다양성이 제일 많은 게 무슨 종 같아요? 여러분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데 곤충류가 이 종 다양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자, 그러면 생물의 다양성과 생태계 보면은 한 생태계를 이루는 개체들 사이에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이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종 다양성도 어떻게 돼요? 높게 유지가 되고, 이 종 다양성이 높으면 생태계의 다양성도 높게 유지가 돼요. 결국엔 종이 많아야 살 수 있는 서식 지역도 어떻게 넓어진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생물의 다양성 유지에 각 개체군의 유전적 다양성, 군집의 종 다양성, 그 다음에는 생태계의 다양성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서로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영향,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게 돼요. 어느 단독 하나만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은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서로 연관돼서 생물의 다양성 개념이라는 것 자체를 형성을 해주고요. 안정적인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같은 종이라도 유전적 다양성이 풍부해야 돼요. 이게 다 대표적으로 이게 같은 종 때문에 망한 경우가, 요새 이제 다 같은 종인 게 뭐가 있냐면 어느 특정 품종이 좋다. 그러면 그 품종을 대량 경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아이슬란드에서 감자, 유럽이 어떤 특정 감자종을 엄청 많이 심었었는데 이게 어떤 그 곰팡이병인가 뭐 입마름병이 한번 돌아가지고 모든 감자가 그냥 싹 다 멸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은 원래 감자가 주식이었는데 이 감자의 수확량이 병충해 때문에 확 다 줄어들어 버리면서 대단한 기근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렇게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지는 건 굉장히 안 좋은 현상에 해당이 됩니다. 왜? 어떤 특정 질환에 어떻게 돼요? 병충해가 돌아왔을 때 굉장히 취약해요. 네. 그래서 다양한 종의 개체수가 적절히 유지가 되어 다양한 생태계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 바로 다양한 생물 종이 있어야 생태계의 기능 및 안정성이 어떻게 돼요? 유지가 될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들 요새 자꾸
요새 요 송도에도 뭐 나온대요? 너구리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원래 너구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꾸 이 지역에서는 없었지만 멧돼지 같은 거 자꾸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래? 뭐가 없어서 그래? 원래 멧돼지가 생태계 최고 포식자가 아니잖아요. 그 위에 표범이나 호랑이나 늑대가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 포식자, 최상위 포식자가 멧돼지가 되다 보니까 예, 얘네들이 개체수가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누군가 잡아먹고 먹이로 먹어야 되는데 예, 그러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생태가 평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 다양성이 높으면 봐봐. 벼 먹는 게 쥐, 뭐 우렁이, 방앗개비, 메뚜기가 다 먹어. 그 다음에 개구리가 방앗개비도 먹고 쥐는 안 먹지. 메뚜기도 먹고. 뱀은 개구리도 먹고 쥐도 먹고. 그 다음에 뱀을 매가 먹고 뭐 우렁이, 메뚜기도 백로가 먹고. 그러니까 어느 한 종이 우렁이가 사라지더라도 백로는 뭐 먹으면 돼? 메뚜기 먹으면 돼. 그죠? 그 다음에 방앗개비가 사라져도 개구리는 뭐 먹으면 돼? 메뚜기 먹으면 돼. 뭐가 있어요? 종이 다양해버리면 무슨 먹이가 존재해요? 대체 먹이가 존재를 해요. 따라서 어떤 특정 종이 많아지거나 또는 없어지거나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대체 종, 대체 먹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평형이 쉽사리 깨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 다양성이 벼, 방앗개비, 개구리, 뱀밖에 없어. 근데 누가 개구리를 갖다 푼 거야. 어떤 특정 원인 때문에 개구리 개체수가 갑자기 확 늘어났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개구리가 너무 많이 늘어버리면 먹이인 방앗개비가 어떻게 돼요? 씨가 마르겠죠. 그럼 먹이인 방앗개비가 씨가 마르듯이 개구리가 많아지니까 뱀이 어떻게 돼? 개체수가 엄청 늘어나겠죠. 개구리를 먹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방앗개비가 사라지면 벼가 엄청 늘어나죠. 근데 문제는 나중에 개구리가 방앗개비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 개체수가 줄지. 다 잡아먹어서 없으니까. 그리고 개구리가 줄면 결국에 뱀도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그럼 누구만 남아? 벼만 남아. 생태계 평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먹이사슬이 평형이 깨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먹이 그물이 복잡하게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생태계가 이 먹이 사슬이 얽히고 설켜서 먹이 그물이 복잡해야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태계의 안정성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단일 품종 바나나의 재배.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뭐가 없어요? 씨가 없어요. 여러분들 바나나 보면 어떻게 돼있어요? 이렇게 까봐. 이렇게 보면은 바나나가 이게 3등분 돼 있어요.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점은 있거든요. 여기가 원래 뭐가 있는 자리예요? 씨가 있는 자리인데 흔적만 있어요. 여러분들 바나나 어떻게 심냐면 바나나 농장에 실제로 바나나가 한 그루 있어. 나무가. 그럼 바나나 나무에서 잎사구를 하나 뻑 잘라. 땅에 심어. 여기 한 그루에. 그럼 여기 나무에서 잘라서 나무를 잎사귀를 하나씩 꼽아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자라. 무성생식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잎사귀 꽂아서 자란 바나나는 잎사귀 떼어낸 이 엄마 나무하고 어떻게 돼? 유전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자라. 그럼 여기서 잎사귀 떼서 또 심어.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돼? 다 똑같은 애들이죠. 그 넓은 바나나 농장에 있는 모든 바나나의 유전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무슨 바나나 병 한번 돌면 어떻게 되냐? 그냥 멸망해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바나나를 못 먹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전적 다양성이 그래서 실제로 야생 바나나는 씨가 있어요. 씨가 있고 이 씨가 있는 야생 바나나가 전 지구상에 지금 어디? 코스타리카인가? 뭐 거기에 있는 밀림에 몇 그루밖에 안 남았대요. 이거 보존 안 되면 나중에 바나나 무슨 병 돌아가지고 다 얘네들 말라 죽으면 우리는 영원히 바나나를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망고도 비스무리해요, 지금 사정이. 네. 그래서 경제성하고 생산성을 고려해서 단일 품종의 바나나만 재배하면은 종 전체가 멸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이거예요. 감자.
1800년대 아일랜드 품종 개량으로 유전적 다양성이 매우 낮은 감자만 키우던 중, 그러니까 다 이게 품종이 생산성이 높으니까 그 종만 나게 길렀다가 감자 입마름병이 발생해서 감자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일랜드 인구가 감자를 못 먹어서 식량이 없어 보니까 절반으로 다 말라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라 죽는 게 아니라 다 이제 굶어 죽은 거죠. 결국에는 기아에 허덕이다가. 그래서 대단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단일 품종 재배를 하는 거가 얼마나 위험한지, 예, 나중에 어떤 병충해가 돌았을 때 저항력 자체가 없어서 싹 다 죽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어떻다?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생물 다양성하고 생물 자원 봅시다. 생물 다양성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이 녀석들은 생물 자원으로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재료 또는 재질들은 자연에서 얻어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간은 생물을 의식주에 필요한 각종 자원의 공급원으로 직접 이용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가공도 하고요. 또 이런 생태계의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이용을 해서, 왜냐면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인간에게 사회적, 심리적 가치를 제공을 한다. 식량, 그죠? 쌀, 콩, 옥수수, 여기다가 플러스 뭐 감자, 예, 밀, 예, 이런 것들이 다양한 식량에 해당이 돼요. 동남아시아는 주로 뭘 주식으로 써요? 쌀, 그죠? 그 다음에 유럽 쪽은, 그러니까 이게 밀을 주로 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밀이 주로 쓰는 나라가 뭐 터키, 이집트,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쌀 안 먹고 빵 먹는 데 있어요. 삥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넓은 빵 같은 거 구워서 먹는 데도 있고요. 우크라이나 이쪽도 밀, 인도는 뭐 쌀, 밀 둘 다 먹고,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감자, 예, 이런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남미나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네, 이런 것들도 많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의복으로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목화로부터 뭐 얻어냅니까? 면이죠, 면. 코튼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누에로부터 뭐 얻어냅니까? 명주, 비단이죠, 보통. 이런 거를 얻어내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양털로부터 모도 얻어내죠. 그죠? 그래서 천연 섬유의 원료. 이거 말고도 뭐도 있어요. 삼백, 네, 모시, 뭐 이런 것들이 의복의 재료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으로는 푸른 곰팡이에서 얻어내는 항생제인 페니실린, 그 다음에 버드나무 껍질에서 얻어내는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얻은 아스피린, 그 다음에는 주먹의 열매에서 얻은 항암제 말고도 자연 상태에서 얻어낸 그 약용 재료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 심리적 가치는 자연의 아름다움하고 뭐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연 풍광이 좋은 곳은 뭘로도 관광지로도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립공원 같은 경우 지정을 해놓고 사람들의 발길을 제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첫 번째가 이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가 자꾸 파괴되고 서식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즉 숲의 벌채나 댐의 건설 등으로 서식지의 면적 자체가 줄어들면 그 서식지에서 살아가는 생물의 종수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면적이 줄어드니까 감소하거나 또는 생물의 다양성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멸종한 지형도 많아요. 이게 댐이 생기면 주변 마을이 다 수몰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육상 면적 자체도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 새만금이나 이런 데 간척 사업에서 간척지를 넓히면 그 부분에 원래 살고 있던 갯벌 생태계도 어떻게 돼요?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조력발전소 지어서 만들어진 시화호 같은 경우에도 갯벌 생태계가 되게 많이 파괴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서식지의 단편화, 고립화. 자, 이게 뭐냐면 도로나 주택 건설 등으로 인해서 서식지가 단편화된다. 서식지가 단편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도로를 내버리면은 여기하고 여기 면적이 어떻게 돼? 여기가 중간이 끊겨버리죠. 원래 여기 안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데 왔다 갔다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이 전체 면적에서 이 끝부터 이 끝까지 다 모든 생명체가 살진 않아요. 이 경계 부위에서는 잘 안 살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는 면적이 요 안쪽에 요렇게 노란 부분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럼 가운데가 잘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 여기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럼 실제로 살 수 있는 면적은 이 경계 부위에서는 안 사니까 생명체들이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돼요? 많이 줄어버려요. 그리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동이 제한돼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도로에 보면은 이 서울에서는 보기가 힘든데 지방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을 하다가 고란이나 사기나 멧돼지나 이런 것들이 차에 치여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불러요? 들어봤을걸요? 로드킬이라고 해서 고양이나 이런 것들도 가끔 치여서 죽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지방이나 이 시골로 가면은 이 도로에 야생동물들도 치여서 죽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식지가 도로나 철길을 놓으면서 이렇게 단절이 돼 버리면은 이동을 제한을 시켜서 고립시키기 때문에 서식지의 면적 자체도 줄고 따라서 종 다양성도 감소를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법 포획하고 남획, 멸종 위기종이나 야생식물의 불법적으로 포획하고 너무 남획, 너무 많이 잡는 거죠. 여러분들 물고기도 보면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금어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잡지 않는 시기가 있다란 말이에요. 왜? 이때 무슨 시기에 못 잡게 하겠어요, 보통? 산란 시기에 못 잡게 해요. 왜? 그때 이제 알을 낳고 얘네들이 번식을 해야 또 다른 새끼들이 어떻게 돼요? 자라가지고 또 성체가 돼가지고 잡아서 우리가 먹을 수 있을 텐데, 이게 너무 어린 새끼까지 다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라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은 씨가 마른 종이 몇 개 있어요. 대표적으로 명태, 오징어 이런 것들이 요새 잘 안 잡힌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수온 변화도 있지만 너무 어린 개체들까지 다 잡아가지고 얘네들이 어종이 줄어든 거죠. 남획을 해버려가지고. 개도 여러분들 보면은 일정 사이즈보다 이렇게 작아 있어요. 그래서 몸통이 요거보다 작으면은 안 잡고 돌려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개는 암캐는 잡으면 안 돼요. 대개는 수캐만 잡아야 돼요. 암캐는 잡아먹으면 그 안에서 알들이 어떻게 돼요? 부화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캐만 잡아야 돼요. 그래서 포획과 남획은 먹이 그물에 큰 변화를 일으켜 생물의 다양성도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이 그물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이게 뭘 깨버리는 거냐면 생태계 평형을 깨버려요. 생태계 평형을 파괴시켜버리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봤죠. 외래종. 우리나라에는 원래 있었던 종이 아닌데 외국에서 들어온 종 때문에 토착종들을 다 잡아먹다든가 아니면 생태계를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무분별한 외래종의 도입으로 고유종이 서식지를 잃고 먹이사슬에 큰 변화를 일으켜. 왜 그러면은 뭐가 없어서 그래요? 천적 관계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뭐 요새 그 큰잎 베스, 블루길, 그다음에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황소개구리는 거의 씨가 말랐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외래종이 살아남을 조건이 두 개가 있다면서요. 귀엽게 생기지 않을 것, 맛이 없을 것. 맛있어서 다 잡아먹고 이런 경우도 꽤나 많아요.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켜 생태계의 평형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 미국 붉은 가재라고 이런 것도 되게 많았는데 이게 약간 맛있다는 소문이 나니까 싹 다 잡아먹어가지고 씨가 말랐어요. 예, 그 다음에 뉴트리아 같은 경우도 거의 없고 황소개구리도 이게 하도 잡아먹히고 잡아가니까 얘네들이 몸집 사이즈를 줄이기 시작을 했대. 황소개구리가 아닌 것처럼 원래는 되게 컸거든요. 예. 그 다음에는 환경오염, 인간들의 활동으로 인한 생활하수, 쓰레기의 증가, 화학 비료하고 농약의 지나친 사용, 그래서 토양의 산성화도 촉진시키고, 그리고 얘네들이 중금속이 또 생물 농축을 일으켜가지고
생태계의 평형을 깨트린 요인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물이 한번 중금속에 오염이 되면은 플랑크톤이 중금속에 노출이 되고, 이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작은 물고기, 이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사는 좀 더 큰 물고기, 아니면은 새, 뭐 수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농축된 이 중금속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최상위 포식자, 결국에 누구예요? 사람한테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금속 피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따이따이 병이나 미나마타병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현상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기후변화가 요새는 굉장히 커요. 실제로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거나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 증가는 식물의 개화 시기, 산란 시기 등을 교란시킨다. 여러분들 지금 제주도나 남해안 같은 경우는 거의 아열대처럼 변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가릴 것 없이 뭐가 올해 해수욕장에서 엄청나게 계속 많이 출몰해가지고 해파리죠, 해파리. 그렇죠? 얘네들이 노무라이끼 해파리라고 가지고 해수온이 올라가니까 따뜻한 물에 서식하는 해파리, 그리고 우리나라에 원래 없었는데 자꾸 나타나는 거 있죠, 상어. 상어는 원래 따뜻한 물에 사는 어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해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출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류성 어종이 자꾸 줄어요. 대표적으로 한류성 어종 중에 해당하는 게 오징어하고 명태인데, 얘네들이 이제 수온이 높아지다 보니까 잡히지가 않고, 대표적으로 난류성 어종인 방어 같은 게 원래는 제주도나 남해안에서만 잡히다가 이제 어디서 잡혀요? 동해안에서도 잡혀요. 동해안 방어가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식도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작년에 특히나 뭐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죠. 과일 중에 사과 값이 엄청나게 비싸서. 근데 원래 사과가 약간 한랭한 지역, 온난에서 자라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과 최대 산지가 어디냐면 경북 지역이거든요. 대구 경북 사과가 굉장히 유명한데, 지금 사과가 어디서 많이 자라기 시작하면은 강원도 지역에서 많이 자라요. 잘 자라요. 앞으로도 더 그럴 거예요. 왜? 식생이 여기가 너무 따뜻해져 버리니까 서늘한 기후를 찾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귤 있잖아요. 귤, 밀감. 원래 밀감하면 딱 어디야? 제주도잖아요. 요새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남해, 전라도하고 경상도 남해안 일대에서도 감귤이 자라요. 굉장히 좀 있으면 우리나라 이제 망고도 자랄지 몰라 이제. 네. 식생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물의 다양성 보존 방향. 그래서 생물의 종다양성과 생태계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무작정 파괴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서식지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서식지 파괴가 생물 다양성 감소의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서식지를 보존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특정 개체 중심의 서식지 보존보다는 군집, 그러니까 군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한 종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물론 종만 보호하는 경우가 뭐가 있어요? 뭘로 지정해요? 천연기념물 또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을 하면은 잡거나 포획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잡혀가요. 수달 잡으면 여러분들 천연기념물이라 징역형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군집단위면 큰 아예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큰 에어리어, 야생동물 보호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지역을 보호하는 것이 종 다양성에 더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서식지가 단편화된 부분에다가 이렇게 다리나 생태 통로 같은 걸 놔요. 여러분들 왜 지나가다 보면은 길에 그런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도로 냈는데 여기 보면 야생동물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들이 생태 통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한 개발로 서식지 단편화가 일어난 곳에 단편화된 서식지를 연결해주는 이동 통로인 생태 통로를 설치를 해서 여기로 동물의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도로로 이동을 하다가 로드킬 당하는 거를 어떻게 해줘요? 막아줍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서식지가, 여기가 통로가 차단이 돼 버리면 여기 있는 생물들끼리 어떻게 돼요? 교배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가교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가교배면 흔히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근친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버리면. 원래 예전에 유럽 같은 데서는 왕족 혈통을, 귀족 혈통을 유지한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삼국시대 보면은 근친혼이 되게 많았었단 말이에요.
같은 성씨끼리 우리나라 원래 예전에는 동성동본 금지법이라고 해서 같은 성씨 뭐 김씨도 김해김씨, 경주김씨, 안동김씨 이렇게 했는데 김해김씨끼리 결혼 안 되고 전주이씨끼리 결혼 안 되고 이랬었는데 이건 없어졌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같은 그 혈족끼리 결혼해서 핏줄을 잇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돼요? 유전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유전적 다양성이 굉장히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에도 그 합스부르크 왕가라고 해가지고 그 유전적으로 계속 근친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턱이 막 길어지고 특정 유전 질환이 나타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생태 통로를 설치해서 동물이 사고로 죽는 로드킬도 방지하고요. 자가교배를 줄여서 다양성을 보존을 해줘야 됩니다. 유전적 다양성도 확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호구역 지정 및 고유종의 보호. 인간의 무분별한 토지 개발도 막고, 그래서 뭐가 있어? 그린벨트라고 하죠. 개발 제한 지역이라고 해서 희귀생물의 불법 포획 및 남획을 법으로 금지해서 생물의 서식처를 보장도 해주고 다양성도 보존하고 외래종하고 생태 교란종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아무 동물이나 갖다가 들어와서 기르면 안 되고 이거를 기르다가 못 기르겠다고 풀어버리면 또 안 돼요. 뉴트리아 알죠, 여러분들? 큰 쥐처럼 생긴 거. 네, 이거가 문제가 된 게 이게 원래 털을 갖다 모피를 쓰고 뭐 고기를 갖다가 뭐 육식으로 쓴다라고 처음에 길렀다가 이게 사업이 안 되니까 그냥 다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그냥 놔버린 거예요. 얘네들이 거기서 자생을 하는 바람에 막 농장지나 아니 경작지나 아니면 이 늪지 같은 경우로 완전히 싹 다 그냥 파괴를 해버렸죠. 그다음에 환경 윤리 의식 고치. 인간도 생태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생태계가 교란되고 파괴가 돼버리면 인간의 생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인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우선이라서 환경 파괴라든가 아니면 환경 보존에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 자체도 많죠. 그렇죠? 어딘가를 개발하기 전에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도 꼭 실시를 하고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종자은행. 우리나라도 종자은행이 있어요. 봉화 지역에, 경북 봉화에 우리나라에서 자생을 하고 있는 야생 식물들의 종자를 계속 보관을 하는 종자은행이 있어요. 얘네들이 멸종하게 되면은 이 종자를 갖다가 뿌려서 다시 얘네들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노르웨이인가 어디에도 전체 그 종자은행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여러 식물 종자를 장기간 저장을 해서 품종을 보존을 하고 육종, 품종 개량에 이용을 할 수도 있게 하는 종자은행도 운영을 하게 되고요. 다음 이 품종의 멸종을 방지도 하고 품종이 가진 유전자를 종자로서 보존을 할 수도 있어요. 혹시나 모를 거에 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특정 생물이 딱 사는 지역만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 대표적으로 구상나무라고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하거든요. 그들이 만드는 그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침엽수 있잖아요. 그거 우리나라가 원산지예요. 특정 지역의 해발고도 얼마 이상에서만 사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산불이 나서 얘가 싹 다 없어졌다. 그러면은 그 구상나무에 종자가 있어야지 얘를 다시 복원시킬 수 있겠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는 국제협약을 통해서도 종 보호를 해요. 생물 다양성 협약, 람사르 협약. 람사르 협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종 다양성이 유지가 종 다양성이 있고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습지를, 람사르 습지를 보호해주는 협약이 람사르 협약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저기 습지에 해당하는 우포늪 이런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를 못하게 하는 협약, 이동 야생동물 종의 보존에 관한 협약 등 국제 협약을 통해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세계적인 노력을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 이거는 한 국가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여러 나라들이 같이 협약을 하고 협력을 해야 가능한 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종 다양성은 높다의 기준은 일단은 모두 많아야 되지만 종 수도 많아야 되지만 이 종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더 고르게 분포를 하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가 지역이나 나 지역이나 두 개를 보게 되면은 종 전체 개체 수하고 종 수는 같지만 더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가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가가 더 뭐가 높다?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그림은 두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 종을 나타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종은 둘 다 몇 종씩 있습니까? 4종씩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죠? 왼쪽 가도 몇 종류가 있습니까? 4종류가 있고, 오른쪽에도 4종류가 있는데, 더 고르게 분포하는 것은 어디예요? 가가 더 고르게 분포를 하고 있죠. 그쵸? 따라서, 일단은 식물의 종수는 4종류로 동일해요. 가 지역에서 A부터 D 종의 분포 비율은 모두 개체수가 총 여기서 4 곱하기 4니까 16이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알구나. 하나,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몇 개냐? D가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맞죠? 그럼 네모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 동그라미에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동그라미도 5개. 20개구나. 5 곱하기 4라서 다 똑같네요. 그죠? 따라서 분포 비율은 모두 동일하다. 맞네. 따라서 종 다양성은 어디가 높아요? 가 지역이 더 높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자, 면적이 같은 2번. 두 지역, 가, 나에 서식하는 식물 종하고 개체 수를 나타냈는데, 보면은 나 지역이 좀 더 고른 분포를 보입니다. 따라서 종 다양성이 높은 곳은 어디예요? 나죠. 종수는 같지만 더 고른 분포를 보이는 지역이 어디다? 나 지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기초 탄탄 문제 풀이합시다. 1번은 3, 2번에 3, 3번에 4, 4번은 2, 5번에 5, 6번에 5, 7번에 3, 8번에 5, 9번에 1, 10번에 4, 11에 4, 12에 4번입니다. 뉴트리아가 너무 귀엽게 나왔는데? 이렇게 안 귀여워. 되게 끔찍해. 생각보다 커요. 질문? 없어요? 네. 자, 내신 만점 문제. 1번은 4, 2번에 1, 3번에 5, 4번에 3, 5번에 4, 6번에 3. 자, 다음 7번. 두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의 종류를 조사했대요. 가와 나에서 서식하는 생물의 종류는 하나, 둘, 셋, 여기서 4종류. 여기 하나, 둘, 셋, 4종류. 둘 다 4종류네요. 다양성이 높은 쪽은 가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가가 더 고른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른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가가 더 다양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8번. 1800년대 어느 지역에서는 품종 개량으로 인해 동일한 종류의 감자만을 키우게 있었대요. 그런데 감자 잎마른병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감자가 없어서 병이 계속 퍼져가지고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이게 아이슬란드 지역이에요. 더 이상 감자를 생산할 수 없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게 되었다. 이 감자 잎마른병이 유행하게 되어 대부분의 감자가 없어진 까닭은, 즉 이거 뭐 어떻게 돼요? 이 동일한 종류의 감자잖아요. 그러니까 동일 유전자의 품종은 유전적 다양성이 매우 낮아. 저항성을 가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저항성에 대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단일 품종 경작은 굉장히 위험해요. 자, 그 다음에 9번. 그림은 서식지 단편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나타난 것이다. 이 그림을 참고로 해서 서식지 단편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된 단어를 모두 이용해서 서술을 하시오. 자, 일단은 이렇게 단편화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서식지의 면적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죠? 면적이 감소하여 개체의 수 자체도 어떻게 돼요? 줄죠. 개체 수도 줄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동이 제한돼요. 이동이 제한돼요. 자유 교배가 일어나기 어려워서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질문 없으세요? 네.